자, 이번 시간에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이 외우실 게 차금과라는 단어를 먼저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책의 순서를 외우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조금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차금과 순서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내야 돼요.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게 되는 것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구해내야 되는데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이걸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차금과 순서하셔야 돼. 양도차익이라는 단어,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단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고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양도차익이라는 것을 먼저 계산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워요. 차금과라고 하는 순서 기억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실질거래가액과 그 다음에 추계결정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주된 이슈 해서 먼저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팔았던 금액, 양도가액,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필요경비 라고 하는 거,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양도차익이 되게 되는데 필요경비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취득가액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될 테고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비용이라고 하는 거 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면 양도가액 자체는 판 금액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은 기존에 이번에 팔았던 물건을 샀던 금액이라는 것이 취득가액. 이 취득을 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로 한번 전제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도 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를 때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걸 가리켜서 필요 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양도하기 전까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빼게 되면은 이게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계산되게 되면 뼈대 잡는 게 중요해요. 디테일한 내용 금방 나중에 따로 이 패턴 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계산이 됐다 하십시다. 이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 등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빼게 되면은 차금,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건당 250만 원인데 이걸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다 해당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어떻다?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가 뭐라고요? 양도차익 먼저 계산해낼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것, 세 번째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해낼 것, 과세표준 계산해서 세율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산출세액은 그다지 큰 쟁점은 안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차금과 다시 갑시다. 용어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 양도차익 먼저 계산해 내야 된다. 양도차익 계산되면 거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깎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겠고,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게 되면 기본공제액이라고 해서 250만 원을 빼게 되면 이것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필요하다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뼈대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게 뭐를 물어보는지 감을 못 잡아. 다시 합시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걸 먼저 확정을 해야 되고요.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 금액을 먼저 특정을 해서 기본 공제액을 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게 될 것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해내는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즉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양도차익이다. 이 뼈대 잡아주셔야 돼. 이게 세법 중에서 양이 좀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읽다 보면 얘기가 취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디테일한 부분은 아는데 뼈대를 놓쳐. 그럼 뼈대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차금과라고 하는 거,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 용어 자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금과 해서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해요. 자, 우리가 실거래가를 지금 알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의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을 세트로 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를 구성해 갈 때는 자, 이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또는 자본적 지출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그 다음에 양도 비용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슈로 삼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추계결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죠. 과거에 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미루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추계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추계결정은 자, 지금 추계 결정한 양도가액에서 추계 결정한 취득가액, 그 다음에 필요경비액, 개선공제액 등을 더한 필요경비를 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추계 결정한 양도차익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문제를 구성하는 걸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배제한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뭐 부담부 증액하고 고가주택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이 각 한 번씩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어. 고가주택에 있어서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렇게 갔었죠. 앞에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거 9억 이하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국내 소재였었죠. 이때는 1세대 1주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게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9억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떠 양도소득, 설령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간단히 볼까요? 총 양도차익에서 자,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소위 고가주택에서의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가 다 되신 상태에서 추가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실질 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 결정, 요 주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거래가 기준, 양도차익은 이렇게 갔었죠.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필요경비는 실거래가에 따른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또 하나가 양도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만큼을 가리켜서 필요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과정. 그래서 자, 지금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자, 첫 번째 취득세 등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당사자 약정이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이자 상당액. 더럽게 복잡스럽네.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 취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병한테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차, 금과 순서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과거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까지, 자, 을이 5월 1일까지, 자, 매매 대금을 5억을 지급을 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습니다. 혹시, 자, 5월 1일 이후에, 자, 만약에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지급일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이자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넣는 사안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 8월 1일 날 잔금을 치른 거야. 그래서 중간에 계약 해제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5억 1천만 원을 대금을 지급을 했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5억 1천만 원을 지급한 거야. 그러면 지금 팔 때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얼마? 5억 1천만 원 전부를 뭘로 쳐주겠다?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겠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을 했을 때는 그 이자 상당액도 다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일단 이제 이자 상당액은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포인트 뭐라고요?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일단 보셨고요. 그 다음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 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에 계산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다 바로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 해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려면 안 되고, 자, 가십시다. 취득에 관한 소송이 붙었습니다. 을이 갑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 소유권 이전기를 과거에 받을 때 소송이 붙었어. 소송 비용이 얼마? 1,000만 원이 소요가 됐다고 하십시다. 소송 비용이 1,0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근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이 있게 되면은 어떻다?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근데 소득세를 계산할 때요, 그에 들어간 비용, 필요 경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다?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애초에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내가 종합소득이 얼마가 발생했는데 대신 1,000만 원 비용 지불했으니까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할 때 빼달라라고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한번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하게 되면은, 산입이 되게 되면은 어떻다? 이때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한번 털어낸 거야. 다시. 그해 취득을 할 때 1,000만 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갔다고 소송 비용을 가지고 그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어떻게 했다고? 경비로 한번 필요 경비에 산입을 시켰다고, 털어냈다고. 그럼 나중에 지금 양도 팔아먹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산입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에 따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때는 바로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요거 있었다. 지금 하나 이슈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일의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해서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애초에 취득을 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애초에 아까 약속을 한 경우가 있었죠. 자, 지금 5월 1일까지 지급하면 5억, 그 다음에 8월 1일까지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5억 1천만 원 이렇게 약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데 약정을 하지 않고 5월 1일까지 5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게만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매매 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취지로 이자 상당액의 취지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1천만 원을 더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긴 얘기를 이걸 외워야 되잖아. 외우는 방법.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해서 약정 들어가면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 약정의 이자 상당액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자 상당액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약정에 의한 경우에 어떻다? 이때는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주게 될 것이고, 자,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시 키워드 이자 상당액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라는 것은 이미 애초에 약정을 했을 때는 어떻다? 그 금액, 아까 같은 5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을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약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가액에 인정이 되고요. 대신 약정을 하지 않고 지급기를 지연해서 대금 지급기를 지연해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묶어서 갈게. 필요 경비 한번 산입하면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번 정산했으니까. 근데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주게 된다. 다시 소송 등을 통해서 이때 갑한테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아 소송을 했다고요. 변호사 비용 1천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이 1천만 원을 지금 이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털어낼 수가 있을 것이냐. 이미 한번 털어냈으면 어떻다? 이미 과거에 종합소득세 낼 때 필요 경비에 한번 산입을 시켰으면 이때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주지 않고 만약에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취득가액에 바로 산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취득가액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야지 양도세액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결국은 키워드 두 가지다. 산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이자 상당액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 상당액 중에서 지연은 지 잘못이니까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자 상당액,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산입된 것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산입되지 아니한 것은 어떻다? 포함한다. 이렇게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자 상당액 그리고 산입이라는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근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아내지 못하게 되면 읽다가 의미색이다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취득가액 계산하는 방법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텐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증명서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다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핵심 이슈가 뭐라고요? 바로 증명 자료가 입증이 됐을 때만 어떻다? 증명 자료가 입증이 됐을 때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보셔도 되고 요약집 갖고 있는 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가지고 설명을 몇 개 드려볼까요?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요된 수선비로서 만약에 이것이 증명서류가 있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다?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한다. 취지는 뭐냐면 저거예요.
자, 아파트 사가지고 올 수리를 했어. 그래서 수선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리업자한테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다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취지. 두 번째,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일해서 지출한 비용. 같은 얘기죠? 지금 팔게 된 아파트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금융거래 증명서류 중에서 입증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자, 바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겁나 긴데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두 개 나와 있죠? 우리 기본서류는 몇 페이지? 101페이지에 3번, 4번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거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거지. 한 번도 계산을 안 했다라고 하면 다 소송 얘기도 나와 있고, 뭐, 공익사업을 위한 어떻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이번에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을 시켜서 양도 차익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거기,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나와 있죠?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나와 있죠? 이것도 자 지금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이 됩니다. 무슨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자 개발 부담금 이거 어디서 공부하시게 되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하는 얘기고요. 역시 부동산 학개론 할 때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토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됨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뭘 부과할 수 있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발 부담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취득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뭘 내야 된다고?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유가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팔고자 할 때 바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해서 그 비용만큼을 어떻다? 양도 차익에서 빼주게 된다. 뉘앙스가 이거잖아. 개발 부담금 안 내면요. 이게 답이 없거든. 안 내면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세금을 뭐 압류를 하거나 등등 이런 방식을 통해서 뺏어갈 거야.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했던 돈이 뭐가 된다?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내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돈이니까 바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건축 부담금.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중간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초과이익 일정한 이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 아주 크다.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돼요. 안 내고 용빼는 재주 없습니다. 그 낸 부분은 뭘로 인정해 주겠다? 바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 제외라고 해서 산입된 거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액 제외에서 산입된 거 나와 있죠? 얼마나 편해. 내용 읽지 마. 내용 읽으면 뭐 알아. 그리고 실제 시험 지문에 이게 긴 게 가끔 떠요. 한 번 계산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갔다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럼 원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번 필요경비로 털어냈다라고 하면 이미 산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나중에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떻다?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얼마나 쉬워. 그냥 텍스트를 다 봐서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제 문제를 가면 약간 디테일한 것들을 바꿔치기 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일단 포인트는 이렇게 뽑아내셔야 돼. 자, 그러면 정리하십시다. 다시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거 제외하는 거 해서 이자 상당액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약정에 따른 경우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주고 지연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두 번째, 아까 산입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한번 산입하게 되면 어떻다? 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 것만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킨다. 자본적 지출액 내용 쫓아가지 마시고요. 자본적 지출액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금융거래 금융거래 서류 등에 따라 그게 증명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일정하게 그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들어간 돈. 예를 들어서 재건축 부담금, 재개발 부담금 등이 있다. 근데 출제 포인트,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었죠? 이미 그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산입했던 부분은 어떻다?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감 잡으셨어요? 그 텍스트를 하나하나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파트는 전반적인 요즘의 출제 경향 자체가 어떻게 구성하면 지문 형태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외우시려고 하면 뒤죽박죽 답이 안 나와요. 얼굴이 붕 떠, 누렇게 떠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삽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겠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될 게 양도 비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텐데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 증명서류가 있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비용 이렇게 깔아놨죠? 밑줄 그어놨잖아요. 네. 또 열심히 할까봐 내가 그렇게 밑줄 그어놓은 거야. 다 읽어볼까봐. 그러지 말라고. 거기 보니까 자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비용, 계약서의 작성 비용, 공증 비용, 그 다음에 명도 비용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각종 비용은 다 뭐로 쳐준다? 바로 양도 비용으로 쳐준다. 양도 경비로 쳐준다. 그리고 매각 차손 하나 나와 있죠? 매각 차손이 하나 나와 있죠? 비용하고 매각 차손은 다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포인트는 뭐라고? 일단은 금융거래, 증명서류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어떻다? 인정한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하고요. 양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서류가 있을 때만 어떻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소위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이 되게 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다시 기본 뼈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해 내는 방식.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겁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실거래가에 따른 취득가액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자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 비용. 근데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 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만이 어떻다 인정을 해주게 된다. 이게 기본 뼈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법. 문제를 구성할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양도가 자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다시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 거, 자 지연했으면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 있었으면 어떻다? 자 이때는 포함된다. 그리고 지금 자본적 지출에 취득가액을 통칭해서 한번 산입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았던 것만 어떻다? 필요경비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얼마나 쉬워? 결국은 키워드가 이자 상당의 산입, 이걸로 거의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만 따로 어떻다? 자, 증명서류가 있어야만이 그걸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텍스트를 다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해서 이거 바로 문제 보면서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 가서 자 지금 요거 아예 100페이지부터 지문부터 먼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가서 보니까 100페이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핵심 지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취득세는 영수증 없어도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왜요? 알 수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알 수 있잖아. 저희들이 받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류가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2번 지문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따른 지급기를 지연 나와 있죠? 지연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죠? 약정은 포함시키고 지연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 너무 이게 시험이 날라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3번 지문. 양도차익을 실거래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중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어떻다? 공제 안 하죠?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빼지 않는다고요? 아, 말이 어려워, 이게. 그 문장을 이제 이걸 드릴 텐데, 필요경비에 한번 산입을 했으면 어떻다. 이때는 빼지 않는다. 그게 기본이죠? 아, 내용은 알고 지문을 보셔야 된다고.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모르면 넘어가 해서 몰라도 돼. 아, 답 아니잖아요. 하여튼 의미는 알아야 돼. 한번 산입했으면 어떻다? 빼지 않는다. 아, 이 지문 쫓아가지 말래니까 아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꼭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욕 나오는 지문도 몇 개씩. 근데 그런 지문 다시는 안 나온다고. 텍스트 쫓아가지 마시라고. 아, 그럴 시간은 지금도 뭘 해야 돼? 이자 상당액. 지연하면 어떻다? 산입하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안 뺀다. 그 다음에 약정하면 어떻다? 포함시킨다. 그래서 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필요경비 한번 산입을 해보면 어떻다? 빼지 않는다. 양도세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면 어떻다? 뺀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그 문장을 쫓아가지 마시라고. 이 새끼는 분명히 이제 일본에서 유학한 그 교수야. 한국말을 더럽게 못해. 뭔 소리인지 뭐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4번. 자, 요거는 일단 배제. 요것도 자, 배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 101페이지. 핵심 지문. 자,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 쫄아. 2008년 4월 1일? 이거 뭐지? 그냥 웃기려고 한 거야. 개소리라고.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지금 양도 비용은 어떻다? 증명서류에서 확인이 됐을 때만 어떻다? 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말려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패턴대로 확신이 없으면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개새끼 2008년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줘. 이건 뭐지 이렇게. 이게 진짜 양아치 같은 문제예요. 무조건 지금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양도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다?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됐을 때만 어떻다? 빼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자, 넘어가서 지금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02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실제 거래 가액에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이었지?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었어요? 산입한 거. 양도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 뭐였다고요? 취득가액 할 때 이자 상당액은 지연하면 어떻다? 산입하지 여기다 안 포함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약정이면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킨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본적 지출액하고, 그 다음에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외우셨잖아. 산입한 거. 한번 털어낸 것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산입한 게 어디 있어? 4번에 나와 있나요? 네,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출제하는 기술 분석해 드릴게요. 너무 놀라지 마요. 똑같은 거 낸다고. 지금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 비용의 사자 포함되지 않을 항목을 고르시오.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100페이지 2번 지문, 첫 번째 박스 2번 지문, 28회 때 2번 지문. 지금 보니까 아까 100페이지 첫 번째 박스 2번 지문 또 좋다고 아까 외웠었잖아. 이자 상당액 이걸요? 이자 상당액인데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키죠? 그죠?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27회 때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아까 문장을 분석해 보니까 산입된 거, 이미 한번 산입된 것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27회 때 문제. 그럼 28회 때 문제에서 출제자는 자,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비용을 갖고 또 내기는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문제를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취득가액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건 뭐 필요 없고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금 산입 얘기는 이미 자, 한번 27회 때 구성을 했으니까 산입 얘기는 안 뽑은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자 상당액. 그러면은 약정에 따른 경우 이자 상당액은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키고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어떻다? 약정에 따른 것은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을 안 시키고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어떻다? 바로 자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킨다. 어떻게 문제 구성하는지 보이시죠? 27, 28. 27회 때는 자본적 지출액하고 뭐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양도 비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28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취득가액을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요. 똑같은 문제 구성하는 거야. 다른 문제를 약간 바꿔주려고. 그래서 다시 실지 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 차익의 개선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일단 다시 갑시다. 지금 취득가액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건 사실 이자 상당액이 포인트였었죠. 이자 상당액, 애초에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빼주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라는 것은 자 취득가액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래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뺄 수가 없다. 퉁쳐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미 산입되게 되면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안 시킨다라고 했던 거.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또 하나 양도 비용할 때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입증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였었고 나머지 다 포함되는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외워야 됐던 게 뭐였어요? 한번 산입해버린 건 어떻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 해결됐죠?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나 상 받아야 돼요. 보통 수업은 이거 다 외운다니까요. 자본적 지출액에서 어쩌고 뭐 재건적 부담금 쳐 외우고 그 뒤지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나와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 답을 뽑는 건 진짜 깔끔하게 구성합니다. 예술처럼 만들어요. 출제 오류도 없고 복정답도 없고 중복도 안 되고 이 진짜 잘 만들어 문제를. 대학 교수들이 진짜 잘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 104페이지 가서 그 중간에 103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제 아까 극단적으로 제가 우리 세법에서 16문제 중에서 특히 양도소득세 한 8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 뽑아준다고 그랬어. 손 못 댈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시간 되고 나머지 뼈대가 잡히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할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추계결정 얘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추계결정까지 보셔야 되는데 자 가겠습니다. 자, 원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지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어떻다? 실지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취득가액이나 양도 가액과 관련해서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전제하면 어떻다? 미루어서 결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추계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금 받아내야 되겠고 추계결정. 근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문제 역시 여기서도 계산 문제, 엽기적인 문제가 두 문제가 뽑아지는데 그 두 문제를 제외하게 되면 유치의 극친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물론 30회는 특이한 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 유치의 극치로 출제가 돼요. 자, 추계결정. 자, 두 가지 필요하죠. 자, 양도 가액에 추계결정 필요하죠.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양도 가액을 추계해서 경해야 된다고. 취득가액을 또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다? 추계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한편 우리가 앞에서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을 결정을 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양도 경비, 이런 양도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해서 그걸 뭐로 불렀다? 필요 경비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필요 경비의 계산 공제액이라고 해서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취득가액의 3%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칩니다. 즉,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비용 같은 것을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 필요 경비로 그냥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을 더해서 두 가지를 빼게 되면은 어떻다? 이것이 바로 추계 결정에 따른 양도 가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자.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추계 결정에 살펴볼까요? 자산의 양도 또는 애초에 취득할 당시에 실거래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도 가액 지금 이제 팔았는데 실거래가가 입증이 안 된다거나 또는 애초에 지금 팔기 전에 자기가 이 물건을 취득했을 때 실거래가를 입증해 보일 수가 없다. 또는 그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미루어서 결정한다.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외우셔야 돼.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액, 그리고 또 하나가 기준시가라고 되어 있죠. 순서 외우셔야 돼. 매감환기. 이게 뭐냐면은 양도가액과 추계계획을 묶어서 얘기할 때 뭐라고요? 매감환기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뭔 소리냐면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으면은 자, 매매 사례 가액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뭘 가지고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가액 또는 추계 가액을 취득 가액을 결정을 한다. 지금 매매 사례 가액이 없으면 뭐를 가지고 감정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찾아봐야 된다. 근데 그도 저도 없으면 경우에 따라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취득 환산 가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 그도 없으면 그때는 뭘 한다?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매감 환기 외우셨죠? 자, 그런 전제에서 양도 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 보겠습니다. 자,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기준 시가 순서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자, 양도 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는 뭐라고요? 매감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같은 데 밑줄을 그어놨어요. 매감기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럼 매매 가액이 뭐냐? 매매 사례 가액이 뭐냐 해서 이 물건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자, 자산원에 그 자산과 동일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부른다? 매매 사례 가액이라 부른다. 어렵지 않아요. 감정가라고 해서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가가 있으면 그것의 평균액을 뭘로 잡는다? 감정가라고 부르게 된다. 우리가 요거 감정가 할 때는 도시개발법 할 때도 공부하셨어요. 모든 법에서 감정가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뭐라 부른다? 감정가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매매 사례 가액도 찾을 수가 없어. 감정가도 찾아보니까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뭐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기준시가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의 가격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이에 대응해서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각 시군구에 있는 토지의 모든 가격을 매기면 그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면 시군구청장이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긴다. 그걸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 그 외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자, 주택에 있어서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거 안 나와. 그래서 이게 30회 때 나왔는데 건물 오피스텔 등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살 붙일까? 이건 중요치 않아. 일단 지금까지 문제, 3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자, 양도가액은 순서가 뭐라고요?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을 하게 된다.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나를 보게 될 것이고요. 자, 바로 제일 하이라이트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 좀 달라지죠? 해서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는 매, 감, 환, 기라고 하는 거 취득 환산가액이라는 게 들어가죠. 해서 지금 역시 자, 이 대상 부동산을 지금 양도를 하는데 자, 추계 결정을 해서 취득가액을 추계를 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국세청에 데이터가 있다고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된다. 근데 그게 없으면 감정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를 찾아봐야 되고 그도 없으면은 취득 환산가액,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대입을 찾아봐야 되고 그도 없으면 어떻다? 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취득 환산가액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을 할 때는 매, 감, 기 순서이고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을 할 때는 뭐라고요? 매감, 환기 순서다. 그래서 매감기와 매감, 환기 가지고 거의 문제의 한 80% 이상은 이걸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매환감기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장난을 쳐.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이걸로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30회도 나왔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나면 나머지 외우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최소한 문제 80%를 육박하는 매감기와 매감환기라는 개념만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해서 자, 취득환산액 계산한 거 볼까요?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 당시 실거래가 곱하기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뭘 계산해낼 수 있다? 바로 취득 환산가액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런데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은 양도 당시의 감정가라고 하는 거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양도 당시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게 취득 환산가액이다. 자, 근데 실거래가도 없고 감정가도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게 뭐가 된다? 취득 환산가액. 그래서 굳이 외운다면 실감기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순서가 실감기가 되는 거죠. 그 뒤에 곱해주는 것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그 다음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해주면 그게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취득 환산가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일단은 자, 취득 환산가액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준시가. 자,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갔었죠. 지금 양도 차익을 추계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한 양도가액. 앞에서 공부할 때 자, 매감기라고 하는 거 있었죠. 매감기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추계 결정은 지금 본 것처럼 매감환기 순서에 따라서 이것이 있으면은 이걸 적용하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필요경비 계산 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 이걸 끊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실감기 그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문제는 거의 80% 정도가 뭘 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다고요? 매감기와 매감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재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104페이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04페이지 지문 볼까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이때는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 오른편 해서 되겠고 2번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차로 적용한다. 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문인데 매감 환기는 일단 맞죠? 이 앞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을 때는 순서가 매감 환기. 답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 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 이게 더 결론 나오지. 매, 감, 환, 기 나와야 되죠?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앞에는 쓸데없는 소리고,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 감, 환, 기 순서가 돼야 되죠? 하나 빠져있죠? 환자 빠져있죠? 틀렸다고. 매감기는 어디서? 양도가액에 추계 결정할 때 하는 게 매감기였었고, 취득가액에 추계 결정할 때는 뭘 한다고요? 매감환기 순서에 따른다고. 이제 유치하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도배를 해버리니까, 얘로. 그래서 3번쯤은 옳게 답을 뽑았고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이죠?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만 취득 환산가액을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양도 당시의 실감기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취득 환산가액. 다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환산가액을 결정을 한다. 그러나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환산가액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얘기를 다 얘기하면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라고요? 매감기. 그 다음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라고요? 매감환기. 그래서 3번 지문이든 4번 지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그 자산의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자, 사이드 지문이지. 순서 물어보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고, 지문 오지선다형 해야 되니까 억지로 뽑아내는 지문들이죠. 그 다음에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된다고. 매매 사례 가액의 정의, 감정가액의 정의의 의미가 이런 식이야. 넘어가서 106페이지.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자, 그 차익을 개별 공시지가에서 차감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공부 안 했다는 주제죠? 30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 30회 문제가 세법이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어려운 문제가 몇 개 깔려있어요. 이거 교재 가지고 살 붙일 거예요. 두 번째, 개발사업 등으로 집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적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모르겠고요. 3번,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건 당연히 옳은 표현. 기존에 나왔던 걸 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만약에 1월 1일 날 공시가 됐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하면 기존의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라고. 4번. 자, 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해서 산정 고시하는 가액을 한다 해서 지금 이제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기준시가의 정의를 갖고 30회 때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치고 5번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단 틀리게 뽑았고요. 이 얘기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바로 106페이지 오른쪽에 상단부에 나와 있죠. 본문 기준시가 정의 나와 있죠. 본문에 교재 106페이지 제일 윗줄에 기준시가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다만 지정 지역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바로 기준시가라 부른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거 너무 간단히 시험에 안 나왔네요. 30회 때. 세 번째, 그 오피스텔, 상업용 외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산정 방법을 평가한 가액. 오피스텔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토지 건물과 함께 일괄해서 평가 고시한 가액.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 치고 거기 이제 5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앞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해서 예시했던 지문이 토지 상환채권 이런 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취득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불입한 금액이 뭐죠? 굳이 해석하면 불입한 금액 계약금과 중도금이 되겠죠? 중도금을 냈다면.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자, 토지 상환채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분양권 얘기로 가야 됩니다. 분양권. 자, 분양권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별 의미는 없어요. 이 문제는 30회 때 그동안 한 번도 안 넣었던 것을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분양권 관련 매매했을 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자, 거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개사법 할 때 계중프라고 하는 것이 분양권의 중개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세법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야 될 텐데 지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만약에 걸었다 하십시다. 중도금 냈다 하십시다.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불입한 금액. 그리고 이 프리미엄 받고 팔겠죠? 원가에 팔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뭔 소리냐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권,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금 냈겠죠? 계약금 냈겠죠? 네. 당첨됐으니까 계약금 냈겠죠? 그래서 중도금 일부 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다. 그러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중개를 함에 있어서 자, 이 분양권을 중개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 중개보수의 요율은 주택 외에 해당되니까 그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볼 거냐. 공인중개사법에서 두 번 연속 나왔어. 계중프,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그런데 지금 양도소득세 추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자, 토지, 건물, 주택까지는 주로 나오는데 극단적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때 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관련해서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기준시가를 계산해내는 방식이 바로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는 벌이라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 구성이 양도가액은 순서가 뭐야? 매, 감, 기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계산하는 순서가 매, 감, 환, 기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갖고 주당 우려 먹었어. 그러다가 도대체 기준시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30회 때 구성을 했고 법조문 순서상 토지, 주택, 5페이지짜리 상업용 건물 왜 5페이지짜리 상업용 건물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일 뒤에 숨어있는 거 불입하는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금액 그게 옆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무조건 틀리라고 작정을 하고 낸 문제야. 그럼 차라리 잘 됐어. 누구 입장에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 입장에 미쳐버릴 문제였고 왜냐면 이 파트에 낼 수 있는 제일 지저분한 걸 냈으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요? 유저는 매감기와 매감 환기밖에 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06페이지. 자, 26회 때 문제 검토하고 오늘 여기까지 갈 거예요. 뒤에 계산 문제 생략할 테니까. 자, 106페이지. 1번 문제. 2007년 취득 후 등기를 한 토지를 2015년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에 따른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이 세 개를 더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어떻다? 양도차익이 될 것이다. 근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추계 결정을 하게 된다.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라고요? 매, 감, 기 순서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가 된다? 매감, 환기. 그리고 또 잊어버리겠지만 아까 취득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뭐가 있었지? 실감기, 실제 거래가의 감정가, 기준시가 공통적으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바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가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차로 적용해서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서 1번 틀렸죠? 매감 환기잖아요. 답 1번이죠? 답 1번이잖아요. 지금 8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실제 우리가 풀만한 문제가 4문제 정도, 3문제, 4문제가 되는데
지금 모든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 뭐로 귀결되고 있다고요? 매감기와 매감 환기 문제로 구성한다고. 답 1번이죠? 나머지 2번 답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다? 실거래가로 자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안 됐을 때만 지금 추계 결정하는 거죠.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죠? 아까 실거래가로 취득가액 잡게 되면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도 다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죠. 4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 이거 별거 아니고 이 얘기예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얼마? 3% 이 얘기예요. 4,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이제 외울 게 있네. 자, 지금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만약에 혜택한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다 실거래가로 가야 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만약에 잡았다. 그러니까 가십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어떻다? 매매 사례 가액을 선택하면 된다. 없어. 그러면 감정가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얘도 없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기준시가. 이렇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했을 때는 바로 들어가서 취득가액을 매감 환기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은 바로 뭐로 가면 된다? 기준시가. 다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했을 때는 당연히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양도가액을 매감기 순서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뭐로 해야 된다? 기준시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뭐로 해야 된다?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했다.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매매 사례 가액을 해도 되죠? 없으면 뭐로 해야 돼? 감정가. 얘도 없으면 어떻게 돼? 환산가. 그도 없으면 뭘 하면 돼? 기준시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양도가액 자체를 애초에 하다 보니 매감기에서 매감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은 취득가액도 어떻다? 기준시가. 이 문제 통해서 두 가지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가실 때 지금 추계 결정 얘기는 30회 때 엽기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손 못 대요. 학원 강사도 못 풀어, 그런 문제는. 아주 작정을 하고 낸 거니까. 이거는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요? 매감기와 매감 환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취득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공식, 실감기 곱하기 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 보셨고요. 그 뒤에 계산 문제는 사실 낼 수 있는 최대한 어려운 문제 유형들, 그리고 일본에 풀 수 없는 문제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에 취득 시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